봄 병풍에 그려진 그림은 중천에 걸려있는 흐릿한 달, 동풍에 흔들리는 강변의 갈대, 그리고 걸식하는 법사다. 휘늘어진 버드나무 둥치에 털썩 주저앉은 법사는 달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비파를 타고 있다. 두 눈이 멀어 광대한 강변 일대에 쏟아지는 푸른 달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때가 꼬질꼬질한 그의 옷체는 삼라만상을 그대로 포착하고 무궁한 시간과 공간에 녹아들어 있다. 팽팽한 현의 떨림은 미적지근한 밤기온을 자극하여 봄을 증폭시키고 병풍 옆에 초라한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 있는 소년의 아직 두부처럼 여린 영혼에도 깊이 스며든다. 볏짚을 채운 요와 고이 노보리를 부수어 만든 이불 속 아이는 바로 30년 전 이제 막 10살이 된 나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뒤척이지도 않는다. 드러놓은 채 달빛에 의지하여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낡은 병풍의 묵화를 바라보고 있다. 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몸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는다. 특히 발가락 끝이 차다. 봄 폭풍우는 지금 막 가라앉았다.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마을은 다시 한번 정적 속에 깊이 가라앉고 여기저기 실개울 소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안개처럼 아래에서 피어 올라오는 소리는 몇만 마리의 누에가 쉬지 않고 뽕잎을 뜯어먹는 소리다. 하얗고 통통하게 살진 그 벌레들은 짧은 일생을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방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모은다. 잠시 후 현관문이 3개 열렸다가 탕 소리가 나며 닫힌다. 아버지가 촌장집에서 대접하는 술을 얻어먹기 위해 외출하는 길이다. 질질 끌면서 걷는 발소리가 다른 날과 달리 힘차게 느껴진다. 그 소리는 마당에서 나무다리로, 다리에서 풀밭길로, 길에서 뚝 아래 사과밭으로 옮겨가 거기서 뚝 끊긴다. 나는 폐에 고인 탁한 공기를 조용히 토해낸 후 병풍 속에 불고 있는 산들바람을 가만히 들이마신다. 하루 종일 아버지는 굉장히 신이 나 있다. 부자연스러운 다리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달리고 또 달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에는 녹초가 되어 힘 빠진 목소리를 냈지만 아버지만은 지칠 줄 몰랐다.
눈은 사냥개보다 더 빛났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생선 껍질로 만든 옷을 입어서일 것이다. 어쩌면 그 윗옷과 바지는 사람을 쫓을 때 입는 옷인지도 모른다. 온 마을 개들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한 집 개가 생각난 듯 짖으면 다른 집 개들도 차례차례 짖어대기 시작해서 대합창이 되어 산과 계곡에 메아리 친다. 그래도 우리 집 백구는 끼어들지 않는다. 백구는 지금 곳간 처마 아래 쌓아놓은 볏짚 위에 엎드려 있다. 아버지가 평소의 아버지가 아니게 된 오늘, 백구는 평소의 백구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 처음에 아버지는 백구를 집요하게 부추겼다. 백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눈앞으로 추격대의 무리가 굉장한 기세로 지나갔지만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까지도 백구는 쓸모없는 개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백구가 쫓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가 산돼지나 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간을 쫓다니. 더구나 같은 마을 주민을 추격하는 짓은 똥개나 할 짓이다. 백구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영리한 개라는 사실을 어른들은 왜 모르는 걸까? 소동은 저녁 무렵에야 막을 내렸다. 이번 일은 아마도 100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쪄낸 생선 말린 냄새가 진동하는 생선 껍질 옷을 벗었다. 땀에 흠뻑 젖은 진흙투성이 옷은 여기저기가 터져 있다. 어머니는 그 옷을 강에 가져가 치덕치덕 빨아 집 앞 사과나무 가지에 널었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대륙에서 가져온 것은 질질 끄는 오른쪽 다리와 그 괴상한 옷 2가지였다. 병풍 속에는 아직 도망치고 있는 사내가 있다. 날이 저물고 달이 떴는데도 여전히 사내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다. 숨소리는 거칠고 입가에는 가느다랗게 거품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다. 넓은 강변 자갈밭 한가운데를 흐르는 여울. 그는 물보라를 튕기면서 여울을 건너간다. 하지만 추격대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메밀 껍질이 든 베개에 흘린 침을 손가락으로 닦는다. 이어서 입안 가득 고인 침을 꿀꺽 삼킨다. 몸은 몹시 지쳐있지만 눈과 머리는 맑다. 아마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은 잠들지 못하리라.
특히 야에코는 한동안 한숨도 못 잘 것이다. 모내기 방학이 끝나도 학교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분간 시내에 있는 친척집에 가 있을 거라고 어른들은 말했다. 법사는 여우를 건너는 발소리를 알아챈다. 순간 법사는 입을 다물고 손바닥으로 비파를 눌러 현의 떨림을 멈추게 한 뒤 귀를 기울여 보이지 않는 두 눈을 두리번거린다. 잠시 후 철벅철벅하는 소리가 멀어진다. 도망치는 사내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옅게 깔린 어둠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 뒤로 갈대잎 끝을 건너는 따뜻한 바람, 흐릿한 달빛, 한없이 깊어가는 봄밤이 남았다. 야에코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고 있다. 두 사람은 비바람 속을 걸어 고개로 향했다.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긴 언덕 중간쯤에서 스쳐 지났다. 야에코는 두 번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야에코의 저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 오늘 야에코는 아버지를 잃었다. 법사는 한숨을 한 번 쉰다. 사람의 기척이 사라지고 난 후 법사는 긴장을 풀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입가에 비천한 웃음을 띈다. 다시 느긋하게 비파를 들고 달아빠진 술대를 고쳐 잡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소리도 비파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다. 그 모습은 죽은 할아버지와 닮았다. 채취까지도 똑같다. 사과꽃 냄새다. 그 향기는 반쯤 열린 창을 통해 스며들어온다. 며칠 사이 온 마을 나무가 한꺼번에 꽃을 피웠다. 내 후각은 특별한 데가 있다. 나는 적어도 두 종류의 사과꽃 향기를 가릴 수 있다. 하나는 야에코네 집 사과꽃 향기, 또 하나는 병풍 속을 구불거리며 흐르는 강 건너 상류에서 봄바람이 실어오는 향기다. 나만 알고 있는 사과밭이 있다. 가는 붓을 써서 콩알만한 크기로 그려놓은 듯 멀리 있는 산. 사실은 그 산기슭에도 사과밭이 펼쳐져 있다. 모든 나무가 다 튼실하게 자라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여러 번 가보았다. 강을 건너 바위에서 바위로 옮겨 뛰고 걷고 걸어
겨우 도착했다.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꼭대기에는 풀이 자라고 모초로 지붕을 이은 집, 사과나무 아래 풀어놓고 기르는 여러 색깔의 닭,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연꽃과 민들레꽃, 날아다니는 하루살이. 그러나 어디에도 인기척은 없다. 오늘 밤 그곳에 야에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야에코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간 언덕길은 시내로만 통한다. 하지만 나는 그 두 사람이 시내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내에 가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사과밭이 있는 골짜기 마을로 모습을 감춘 게 아닐까. 나밖에 모르는 장소인데 왜? 아니다. 괜찮다. 야에코라면 괜찮다. 언제부턴가 법사는 다시 비파를 타고 있다. 달을 상대로 쓸쓸한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그 소리야 어쨌든 간에 비파 소리는 느린 바람에 실려 강을 거슬러 올라 야에코 귀에도 닿을 것이다. 나는 물론이고 백구도 야에코의 적이 아니다. 아버지는 우스꽝스러운 옷을 걸친 채 적이 되었지만 아들인 나는 다르다. 그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일부러 야에코 편을 든 것은 아니다. 나와 백구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쫓는 사람을 방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망치는 사내를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런 일은 어린아이나 개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도중에 촌장이 그만두겠다고 했더라도 결국은 갈 때까지 갔을 것이다. 촌장 집은 깊은 계곡 건너편에 있다. 그 집에서 마시고 떠들어대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충분한 취기가 돌지 않아서인지 본론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결혼식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다. 목소리는 다소 들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란스럽게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의 위치는 단 반나절 만에 좋아졌다. 아버지는 오늘의 활약으로 적잖이 보상받고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집 저 집 개들이 다시 짖기 시작한다. 어느 개나 촌장집 소동에 흥분해 있다. 백구마는 여전히 잠자코 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을 꽝 닫는다. 손이 닿을 듯한 곳에 달이 떠 있고 흐릿하게 달빛이 번져 있다. 온 마을의 사과꽃과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생선 껍질 옷이 연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곳만 어둠이 물러나 있다. 강물과 넓은 강변의 돌이 붉게 보인다. 강물 한 줄기는 복리로 바뀌어 마을 밑을 거미줄 모양으로 흘러간다. 내 발 아래에는 다다미가 있고 그 아래에는 누에방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대지가 있고 지하수가 있다. 땅속 깊은 곳을 소리도 없이 흐르는 큰 물을 나는 또렷이 느낀다. 그 색이 시뻘겋다는 것도 안다. 천장집 곳간 흙벽도 붉게 물들어 있다. 오늘 아침 일찍 식사도 제쳐두고 달려가 직접 손을 대보니 그 벽은 분명 순백색이었다. 하마터면 털릴 뻔한 그 곳간을 구경하던 무리는 늙은이와 여자, 아이들 뿐이었다. 남자들은 이미 두 패로 갈려 산과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말과 그 위에 걸터앉아 연신 채찍을 내려치는 촌장의 모습이 저 멀리 보였다. 나는 곳간 벽에 있는 파다만 구멍을 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작고 얕은 구멍이었다. 그 곁에는 양동이와 걸레, 녹슨 끌과 수건으로 여러 겹 감은 망치가 흩어져 있었다. 천장집 일꾼이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벽을 물로 적시면서 소리 나지 않게 팠다고. 그리고 반쯤 팠을 때 끌이 벽에 박혀있던 동파를 건드렸고 그 소리 때문에 먼저 거위가 뒤를 이어 개가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운이 없었다. 날이 밝지 않았더라면 만약 들켜서 쫓겼다 해도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간신히 그 자리는 모면했지만 갑자기 어둠이 가시면서 뒷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해가 떠오를 즈음에는 마을 남자들이 야에콘의 집에 들이닥쳤고 촌장은 하늘을 향해 엽총을 한 발 쏘았다. 청성은 산과 산으로 메아리쳐 천둥보다 더 큰 굉음이 되어 대지를 떨게 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바꾸어 놓았다. 그때 나는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분명 아침 해가 움찔하며 오그라드는 것을 보았다.
야에코 아버지는 계속 도망쳤다. 이중 삼중으로 둘러쳐진 포위망을 어찌 빠져나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뒷문으로 빠져나간 야에코 아버지를 사과나무들이 가려주었는지도 모른다. 사과나무란 그런 힘을 감추고 있는 존재였다. 촌장 일행이 쳐들어갔을 때 국간 터리범은 이미 뒷산으로 도망치고 없었다. 그 뒤를 개들이 쫓았다. 아니다. 개보다도 민첩하게 우리 아버지가 쫓았다. 생선 껍질로 만든 옷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산이나 강가에서 눈에 아주 잘 띄었다. 야에코는 배 짜는 방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등은 고양이처럼 둥글고 묶어내린 긴 머리카락이 무척 아름답게 떨렸다.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법사의 비파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뚫은 장지문 구멍으로 야에코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현관에서는 야에코 어머니가 빙 둘러 서 있는 마을 여자들을 보며 무엇라고 악을 쓰고 있었다. 지금도 야에코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따금 병풍 속에서 들려오는 야에코의 갸냘픈 목소리는 비파 소리와 어우러진다. 어쩌면 법사의 갈라진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이거나 혹은 내 목이 멋대로 떨고 있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 소리는 점점 약해졌다가 나중에는 그쳤고 대신 천장집 잔칫소리만 커져갔다. 여전히 아버지 목소리가 가장 크다. 만일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춤출 작정이라면 다시 한번 비린내 나는 그 옷을 입는 게 좋으리라. 그 다음에 춤출 자도 그것을 입는 게 좋다. 촌장도 입고 춤을 추는 게 좋다. 그런 다음 옷을 마을 보물로서 절대 털리지 않을 곳간에 보관하는 게 좋으리라. 아니면 강을 막고 둘레가 한아름 되는 생선을 잔뜩 잡아 그 푸르죽죽하게 빛나는 껍질을 벗겨 온 마을 남자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 한 집에 한 벌씩 나누어 주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쫓을 때 그 옷을 입고 모여드는 게 좋다. 쫓을 상대가 없어서 심심하다면 서로 쫓기고 쫓는 놀이라도 하면 좋을 것이다. 생선 껍질 옷을 벗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대륙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말을 마친 아버지는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뛰어들더니 나에게 등을 밀라고 했다. 밀어도 밀어도 때가 나왔고 말린 생선 비린내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른 날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뜨거운 물에 아버지는 몸을 푹 담갔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신음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했다. 눈은 섬뜩하게 치켜뜨고 있었고 눈동자는 깨알보다 작았다. 그 뒤에 우리 셋은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과는 달리 많이 먹었고 전과는 달리 많이 떠들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했다. 왜 잠자코 있어?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왜 먹지 않아? 라고 어머니가 물었다. 잠시 후 나는 사과라면 먹을 텐데 라고 대답했다. 사과 같은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그럼 가을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처먹지 마.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다. 백구도 먹지 않았다. 닭장에서 집어온 달걀을 2개나 던져주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과 같았으면 먹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말을 걸어주고 함께 달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지프로 만든 이불 속으로 잔뜩 몸을 웅크린 채 기어들어가 사과를 흉내내 보았다. 아니다. 실은 소방도구 오두막에 내던져져 있는 남자의 모습을 흉내내 보았다. 남자는 소화 펌프 근처에서 뒹굴고 있다. 2 다리는 완전히 꺾이고 2 손은 등 뒤로 묶여 머리가 배에 닿아 있다. 내가 그를 완벽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건 나를 묶을 사람이 없는 탓이다. 남자는 새로운 막끈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여 있다. 흠뻑 젖은 몸은 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피에 엉켜 머리뼈가 조금 드러나 보인다. 야에코 아버지는 죽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소방도구 오두막으로 모여들었다. 저녁 때 갑자기 불기 시작한 강풍에 등이 떠밀리듯 모여든 사람들은 죽은 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다시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야에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야에코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봄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다. 회오리 바람이 사과나무를 세차게 흔들어 꽃잎을 날렸다. 이미 수분은 끝났으니 그리 큰 피해는 없으리라. 산에 있는 나무와 전선이 온몸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때 갑자기 서방도구 오두막 안이 컴컴해졌다. 구경꾼들은 으스스해져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 때문에 전깃줄이 끊어진 건 아니었다. 누군가 새로운 전구로 바꾸려고 부스럭거렸다. 잠시 후 불이 들어왔다. 바로 내 눈앞에 마을에서 가장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못쓰게 된 알전구를 주머니 속에 쑤셔 넣으면서 그는 발판 대신 밟고 있던 야에코 아버지의 머리에서 가만히 내려왔다. 죽은 자의 얼굴이 한층 일그러져서 이와 혀가 드러나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구경꾼은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소방도구 오두막 밖으로 나와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새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 주변 계곡이 물소리로 가득했다. 멀리서 천장집 마루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이 웃는 소리와 아주 흡사했다. 야에코 아버지와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떠올렸다. 졸음이 몰려왔다. 법사는 잠들어 있다. 두 다리를 깊이 접고 몸을 웅크린 법사는 늘어진 수양버들 둥치 위에 누워있다. 비파는 어린 풀이에 내던져져 있다. 달에 걸친 엷은 구름은 차츰 빨리 흘러가고 있다. 달빛은 알전구 불빛과 비슷하다. 나는 눈을 감는다. 병풍 속에 불고 있는 따뜻하고 느릿한 봄바람이 느껴진다. 이 마을에서는 불지 않는 바람이다. 그 바람은 강의 수원지 부근에서 사갓꽃 향기를 실어온다. 언젠가 어른이 되면 나는 야에코와 함께 그 사과밭에 가리라. 우리는 그곳에서 살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백구도 데려가야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말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 데려가지 않겠다. 그곳에서는 나와 야에코, 백구만 살 것이다.
나는 이상한 밤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층에서는 누에가 뽕나무를 씹는 잔물결 같은 소리와 백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어머니가 목욕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촌장집 잔치 소리는 일부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개들이 짖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나는 소방도구 오두막에서의 일을 생각했다. 알전구 바로 아래 나뒹굴던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그 처리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까? 나라면 강에 흘려보낼 것이다. 그것도 오늘 밤 안에. 하지만 어디까지나 촌장 혼자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 야에코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소방도구 오두막 앞에서 야에코를 계속 기다렸다. 봄 폭풍우는 재빨리 마을을 빠져나가 이윽고 바람도 비도 딱 그치고 달이 떠올랐다. 빗물은 오두막 안으로 흘러들어가 야에코 아버지에게로 스며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푸른 달빛과 엷은 그림자가 청청이 박힌 긴 언덕을 부지런히 내려오는 자가 있다. 그 그림자는 야에코도 그녀의 어머니 것도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 개의 것이었다. 나는 마중 나온 백구를 끌어안고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소방도구 오두막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멍 하고 한 번 짖더니 다시 앞서 걷기 시작했다. 백구의 뒤를 쫓아갔다. 비가 내린 다음이어서 사과꽃 향기는 한층 더 짙었다. 언덕을 반쯤 걸었을 때 백구가 멈춰섰다. 나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달을 등지고 내려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나도 백구도 한눈에 알아보았다. 우리는 길가로 비켜서서 터덜터덜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을 전송했다. 야에코는 소풍 갈 때 쓰는 배낭을 메고 그녀의 어머니는 커다란 보퉁이를 쥐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야에코가 내 눈앞을 지나갈 때는 침조차 삼킬 수 없었다. 야에코의 옆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야에코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덕을 내려간 두 사람은 생각했던 대로 소방도구 오두막 앞에 멈춰 섰다. 야에코 어머니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야에코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에코는 새어나오는 알전구 빛을 받으며 허수아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촌장집 말이 난폭하게 울부짖었다. 한참 후에 야에코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언덕을 따라 시내로 향한 길을 걸었다. 백구가 떼를 써도 나는 야에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천장집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개들의 합창이 마을을 뒤덮었다. 술과 안주는 넉넉할 것이다. 남자들은 사과로 담근 밀주를 마시며 너무 달려서 죽고만 촌장집 말고기를 먹었다. 나는 메뚜기처럼 튀어 일어나 이불 위에 정자한 채 어깨로 큰 숨을 쉬었다. 그리고서 갑자기 계단을 쿵쿵 달려내려가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무 다리를 건너 풀밭을 달려 사과밭을 차례로 가로질렀다. 어디로 가려 하는지는 모른다. 뒤따라온 백구가 내 옷자락을 물고 놓지 않는다. 나는 백구를 야단친다. 소리치고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깨닫는다. 강가에 가려는 것이다. 한없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과밭이 있는 골짜기로 갈 생각이다. 꼭 가야 한다. 그곳에서 야에코가 울고 있다. 백구가 한사코 나를 못 가게 막았다. 내가 안정을 되찾자 백구는 겨우 옷자락을 놓는다. 우리는 보통 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촌장집 소음은 점점 높아간다. 사방에서 말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했다. 영리하지 못한 개들이 여기저기서 짖어댄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사과꽃을 선명하게 한다. 몇천 년 동안 마을을 지탱하고 있는 안반 틈새를 소리도 없이 흐르는 물 색깔은 시뻘겋다. 소방도구 오두막에 나뒹구는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인다. 죽은 야에코 아버지 얼굴이 온 마을에 흩어져 있다.
사과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생선 껍질 옷은 괴이한 빛을 발하며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 백구는 볏짚 사이로 기어들어가고 나는 볏짚 요 위에 드러눕는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병풍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으스름 달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거지 법사를 조용히 바라본다. 비파 소리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았다.